네, 안녕하세요. 코트라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코트라 미국 워싱턴 무역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세원 과장입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전 세계의 경제, 통상, 외교, 정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서 쉽고 좀 빠르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2023년 첫 게스트로는 한국 주요 3대 경제지인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의 워싱턴 특파원분들을 모셔서 올해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은 무엇인지, 또 2023년 11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짧게 우리 특파원들 분께서 각자 간단한 인사하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매일경제 관계만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정희설 특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2022년에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벌써 몇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우리 특파원분들이 생각하셨던 2022년은 이게 가장 키워드였다.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면,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2022년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수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무역 수지 적자가 50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는 1999년 외환위기 직전에 한 206억 달러보다 2배가 넘습니다. 결국에 무역 수지 적자는 우리의 수출 부진, 또한 그 고유가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2023년도 역시나 수출의 회복세가 가장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의 키워드를 뽑자면은 저는 배신이라는 키워드 뽑고 싶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이 한국 전기차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통상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키워드는 그 뒤통수 말고 삼중고인 것 같아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저희 특파원들은 고환율 때문에 너무 사실 올 한해가 힘들었었고, 그게 이제 고물가, 고금리까지 이어져서 이제 모든 환경이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2022년은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2023년이 됐는데, 중간 선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공화원이 상하원을 다 장악할 거라는 기대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기존 예측과는 달리 118대 의회는 분할 의회로 만들어져서 민주당이 상원을 또 공화당이 하원을 이제 양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2023년 이제 118대 의회가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2022년에 117대 의회와 어떤 점이 가장 좀 달라질지 좀 간단하게 좀 부장님들의 의견, 특파원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의회보다 2023년에는 역동적이진 힘들지 않을까. 약 각각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본인들의 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당을 견제하는 형태로, 그리고 미국 의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달리 의회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을 독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 모든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기 때문에 각각 그걸로 인해서 어차피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지 입법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전에보다는 훨씬 많은 법이 통과되기 힘들지 않을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야합 그리고 어떤 또 빅딜을 할지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서 보는 게 초당적 협력이 어디서 나올 건지를 주시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정인설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원은 민주당, 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더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런 점에서 정책 선명성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내년 5월에서 대중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중정책 관련해서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중국 견제 이 기조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지만은 사실상 공화당은 지금 훨씬 더 이 민주당보다도 이 매파적으로 중국 정책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차기 대선을 2년 앞두고 이 중국 정책 분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어떤 선명성 경쟁 이런 게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겠나. 이게 다음 의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다 동의하고요. 첨언하자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집안 싸움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결국 2024년 대선입니다.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선 주자를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입법 쟁점으로서 다투기보다는 대선 모드로 빨리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른 언론사들을 좀 보더라도 약간 양당이 분리가 되면서 어떤 하나의 현안이 순조롭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다양한 법안을 이제 승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재정 진출을 막대하게 붙는 거를 이제 좀 없을 것 같은 기조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제가 폴리티코랑 블룸버그 이렇게 좀 여러 개 찾아보니까 이제 가장 큰 이슈들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아까 정인석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낙태 등 사회 이슈 이런 것들도 계속 남아 있었고, 헬스케어, 교육, 뭐 사이버 보안, 무역, 국방, 세금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는 118대 의회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겠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키워드나 산업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이민 문제가 굉장히 이제 118대 의회에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이번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텍사스주의 주지사가 이 텍사스주로 유입된 이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실어서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에다가 내려놓고 가는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 주지사들이 이 바이든 정부의 어떤 느슨한 유화적인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메모를 해왔습니다. 결국 무역 분야가 아닐까. 수출 통제 강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등등 강조하면서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 분야가 정확하게 새로 더 큰 영향을 받느냐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을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산업 하나하나 할 것이냐, 저는 오히려 광범위하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세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게 단순하게 바이오냐, 반도체냐, 뭐 전기차 배터리냐, 그걸 넘어서서 분야별로 다양화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118대 의회의 쟁점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지 세 분을 모신 만큼 좀 경제랑 통상 이런 쪽 관련돼서 좀 키워드를 잡아서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관점으로 조금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는 무역 쪽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자유무역주의라기보다는 블록주의로 좀 넘어가는 느낌이 되게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부터 쭉 추진해온 2022년부터 추진해온 뭐 IPF라던가 미국이 이제 영국과 케냐와 FTA를 협의하던 것들이 어느 정도로 좀 진전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에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을 좀 쟁취하기 위해서 좀 단단하게 추진을 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섬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과연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리더십을 갖고 올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툴로서 역할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IPF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까요?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미국 시장에 대한 개방이나 그건 관세 인하를 의미하는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 확대해서 다른 시장을 여는 이 기존의 통상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어떤 새로운 규범과 질서, 이런 무역 관계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실효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 공화당 하원의 그 어떤 문제 제기가 굉장히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좀 실질적인 무역 협정으로, 그리고 또 1대1로와 같은 어떤 현문학적인 자금으로 이 개도국이나 이런 곳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연 자유무역이라는 의제를 미국 정치권이 다시 이 무대 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요거를 좀 보면서 최근에 그 12월에 미국의 이제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이제 서한을 보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래서 IPF를 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목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IPF가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IPF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IPF가 다들 느끼지만 백악관 외에는 아무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만 반중 연합 형태를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의외도 뜨뜻미지근하게 어디까지 현재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 외에 이제 IPF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겠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의 약간 자국 우선주의 정책, 보호주의 정책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2022년 10월에 이제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가 진행이 됐었고, 또 10월 12일에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이제 유일한 경쟁국이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118대 의회가 이제 가져가는 것 중에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크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를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반도체 규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불과 1, 2년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촘촘해졌느냐 이제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뭐 D램은 18나노 이하, 시스템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이런 반도체까지 공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미국산 장비와 기술 수출 통제를 시작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 기업이 만드는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에 이 중국 수출을 차단을 했고 또 이 중국의 어떤 인공지능 업체들에 대한 전방의 수출 통제도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중국의 반도체가 육성될 만한 길목을 다 하나하나 차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규제의 쟁점 중에 하나는 어떤 감시와 집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그런 매출들이 급감한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반도체 수출 통제가 과연 정말 시장 입장에서는 견딜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동석과 얘기한 것처럼 저는 반도체만 두고 보면 1년 유예를 받은 게 과연 잘한 거냐. 중에 IRA 때 유예 조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1년 유예를 받았는데 단순히 진짜 이거는 형의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1년 동안만 딱 한시적으로만 해주고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미국 의회든 백악관이든 미국은 첫째도 중국, 둘째도 중국, 셋째도 중국인 것 같습니다. 수출 통제가 미국의 그러니까 그동안의 총칼로 싸우던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수출 통제가 전략 폭격기 이제는 전략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결국에는 한 나라의 원천 기술 습득을 차단해서 그에 따라서 너희들이 스스로 돈을 내라, 비용을 부담해라 그런 차원인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수출 통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1년 유예됐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1년 더 연장 아니면 또 추가 연장 가능할까? 이건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상당한 정부 차원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과 네덜란드가 우리 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또 참여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도쿄 일렉트릭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 역시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기업도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국 비즈니스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